어머니, 돈 언제 갚으실 겁니까? 처음엔 잘못 온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번호도 낯설었고 목소리도 처음 듣는 남자였어요. 저는 순간 네?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말했어요. 아드님이 돈을 안 갚고 있어서 어머니 번호로 연락드리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뭔 돈을? 누구한테? 얼마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저는 잠깐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이었어요. 아침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전화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뜨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받으면 어김없이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찾아갑니다. 이자까지 붙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머니가 보증 서신 거 아닙니까? 저는 보증 같은 거 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제 번호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아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은 부쩍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됐지만 아들은 친구들이랑 있었어라고 대답했고 저는 그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럴 나이지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돈 땄어. 뭐? 게임 같은 건데 200만 원 땄어. 진짜야. 200만 원. 그 말이 귀에 걸렸지만 아들이 워낙 신나 보였거든요. 고등학생이 어디서 200만 원씩이나 따는 게임을 한다는 말이 이상하긴 했지만 아들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걸 오랜만에 봐서요. 저도 모르게 같이 웃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명품 옷을 샀어요. 친구들과 비싼 밥을 먹으러 다녔고 밤마다 어딜 쏘다녔습니다. 저는 그저 요즘 애들은 다 저렇게 쓰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200만 원짜리 웃음이 우리 집 모든 걸 무너뜨린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돈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잃었고 빌렸어요. 친구들에게, 학교 선배들에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갚지 못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빚을 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을 때 아들이 말한 금액을 듣고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3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먼저 아들을 데려와 앉혔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왜? 아들은 처음엔 얼버무리다가 결국 다 털어놓았습니다. 스포츠 도박이었어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앞에 있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들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긴 했어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있었어요. 딱 어느 지점까지만 울고 딱 어느 지점에서 멈추는 것 같은.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이가 겁을 먹었나 보다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 무릎을 꿇던 날 저녁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나중에 제가 우연히 본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야, 엄마한테 다 말했어. 울었더니 됐어. 돈 나올 것 같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운 게 연기였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 안에서 도박이 이미 그렇게 깊어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엄마 앞에서 울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중독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한테 결국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보면서 한참을 침묵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조용할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오래같이 살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한참 만에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끝내자. 저는 그 말이 아들을 포기하자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보, 애가 아직 어려. 한 번만 기회 주자. 몇 살이야? 고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아직 어리잖아. 모르고 시작한 거잖아. 남편은 저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빚 3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어요. 다시는 손대지 말라고 눈물 흘리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아들도 울었어요. 다시는 안 한다고 정말이라고. 저는 그 눈물을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어요. 상담도 받으러 갔습니다. 셋이 함께 갔어요. 아들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번에 정말 깨달았다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저한테 기댔어요. 엄마, 미안해. 저는 아들의 등을 쓸어줬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잘하면 된다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3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또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달랐어요. 저한테 전화하면서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거 갚으면 나 진짜 끊을게. 저는 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말이 아들이 저를 다루는 방식이었다는 걸요. 엄마는 저렇게 말하면 결국 해준다는 걸 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클이 3번 반복됐습니다. 갚고 또 생기고 또 울었어요. 갚은 돈을 다 합치면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저는 그게 보였지만 그러면서도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낳은 자식인데, 제가 키운 아이인데.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불렀습니다. 앉아봐. 남편 얼굴이 어둡고 딱딱했어요. 아들만 자식이야? 여보, 큰딸 수학여행 못 간 거 알아? 그때 돈 없다고 했잖아. 작은딸 학원 끄는 거 알아? 걔가 가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이 집 다 무너뜨릴 거야. 딸들은 뭐야, 딸들은.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딸들은 뭐야.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알았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모른 척 했던 겁니다. 딸들은 을에 참아주는 아이들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 남편이 저를 오래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배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아들한테 또 빚이 생겼어요. 이번엔 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야. 내가 직접 갚을게. 배달할게. 눈빛이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엔 진짜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오토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을 공들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번다고, 일하겠다고, 기회 한 번만 주자고. 남편은 결국 한숨을 쉬면서 허락했어요. 우리는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그게 며칠이나 됐을까요?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뭔가 느꼈어요. 오토바이 어딨어?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오토바이 어디 있냐고. 아들이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팔았어. 뭐? 빚 갚으려고. 팔았어. 그 순간 부엌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컵을 집어 던진 거였어요. 2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남편이 물건을 던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오래 참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아들한테 말했어요. 나가. 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나가라고. 아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면서 남편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이 몇 번째야. 남편이 저를 밀어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아들 문제로 딸들한테 더 이상 미안하게 못 살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래도 아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말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버리냐고. 남편이 오래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넌 아들이랑 살아. 딸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그리고 우리도 끝이야.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지는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 딸들 방에 갔습니다. 큰딸은 방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이미 다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큰딸 앞에 앉아서 말을 꺼내려 했는데 큰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오빠 선택하면 나는 엄마 이해 못할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려고 참는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오빠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못해줬는지 알아? 엄마는 몰라. 우리가 말 안 했으니까. 우리가 참았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작은 딸 방으로 갔어요. 작은 딸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이번까지면 끝이야. 작은 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면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도 오빠 도와주면 나 진짜 엄마 안 볼 거야. 엄마가 오빠 선택하면 나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두 딸 사이에 끼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그 순간 내가 안 잡아주면 이 아이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저를 붙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덜덜 떨렸어요. 23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거더라고요. 짐을 정리하면서 큰딸이 저한테 왔어요. 무슨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큰딸이 저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오빠였어.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딸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늘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딸들이 조용히 참아주고 있는 동안 저는 아들한테만 달려갔습니다. 큰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화라도 내줬으면 덜 아팠을 텐데. 아들과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빌라였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은 정리가 됐고 저는 남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어요. 아들은 겉으로는 잠잠했습니다.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어요. 저는 드디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아들 사정을 알고도 시집 오는 여자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처음엔 참 조용하고 착해 보였어요. 말수가 많지 않았고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라고 부르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뭔가 있었습니다. 처음 밥을 먹으러 갔을 때였어요. 제가 아들 어릴 때 이야기를 꺼냈는데 며느리가 잘 웃어줬어요.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딴 데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용돈을 주려고 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처음엔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넣으라고 하니까 그 순간 며느리 눈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빠르게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빛이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나 식당 해보고 싶어. 돈은? 그게 좀 필요해서. 엄마, 돈 없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들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갔어요. 며칠 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리도 좋고 상권도 좋고요. 이런 기회 잘 없다고 저도 직접 알아봤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며느리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을 할 때만 잠깐 봤다가 바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이 집 있잖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죠, 어머니. 불편하지 않게 모실게요.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꼭 드릴게요. 식당 자리 잡으면 그 이상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꾸민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혼자 앉아 있었어요. 큰딸한테 전화할까 했다가 멈췄습니다. 딸들한테 또 이 이야기를 꺼내면 뭐라고 할지 알았거든요. 작은 딸은 울 거고 큰 딸은 돌아설 거였어요.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집을 넘기기로 했어요. 내 아들이잖아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이겼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아들한테 넘겼어요. 짐을 쌀 준비를 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살림을 정리하면서 며느리가 말한 200만 원씩을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던 중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처럼 부드럽지 않았어요. 지금은 같이 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식당 자리 잡으면 모실게요. 지금은 저희도 좀 바쁘고 공간도 좀 그래서. 원룸 하나 준비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방금 집을 넘겼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어요. 같이 살기로 했어요. 매달 2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게 불과 며칠 사이에 바뀐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게다만 이불이 발 앞에 있었습니다. 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저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원룸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계약했다는 원룸은 반지하였어요. 창문 밖으로 사람들 발목이 보이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들어가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처음 두 달은 돈이 들어왔어요. 며느리 말대로 2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약속은 지키네 싶었어요. 세 번째 달부터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해보면 곧 드릴 계획이었고 조금 더 기다리면 들어오긴 했는데 며칠씩 늦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끊겼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돈 언제 주는 거야? 엄마, 요즘 장사가 좀 안 돼서. 조금만 기다려. 얼마나 기다려야 돼? 아들은 대답을 안 했어요. 저는 직접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저녁 장사가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식당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홀에서 일하다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돈 때문에 왔지 뭐 때문에 와. 며느리가 저를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손님들한테 안 보이는 대로요. 거기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사정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죠. 내가 뭘 이해해. 매달 200씩 준다고 했잖아. 그때는 그럴 줄 알았죠.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손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쫓겨나는 거였어요. 내가 낳은 아들 며느리한테 내 집을 팔아서 차려준 식당 앞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다리가 풀려서 근처 화단턱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어요. 집에 와서 울다가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생활이 안 됐어요. 원룸 월세가 나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60이 가까워지는 나이였어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구했어요. 청소 일이었습니다. 건물 청소, 사무실 청소. 새벽에 나가서 오전에 끝내고 오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몸이 버텨줬는데 2달이 지나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관절이 부은 게 느껴졌고 어느 날부터는 다리를 살짝 절게 됐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월세가 안 나오니까요. 밥을 못 먹으니까요. 그 반지하 방에서 불도 못 켜고 앉아있게 되니까요. 아들한테 연락이 올 때도 있었어요. 가끔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매일 새벽에 무릎 절면서 걸레질하고 반지하 방에서 혼자 밥 먹고 사는데 찔려서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려는 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내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마트 앞이었어요. 카트를 끌고 나오는 남편을 딱 마주쳤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멈췄고 남편도 멈췄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봤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야위었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마트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잠깐 앉자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앉아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야? 저는 다 말했어요. 집 넘긴 것도, 원룸으로 밀려난 것도, 며느리가 돈을 끄는 것도, 청소 일하는 것도, 다리 절개된 것도. 말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 들은 뒤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놔두자고 했잖아.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는 저한테 내는 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분노가 터지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끊자고 했을 때 끊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저였으니까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게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남편이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잔 테두리를 한번 쓸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집 정리해. 저는 얼굴을 들었어요. 다시 들어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속에서 뭔가가 꽉 조였다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소리까지 났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휴지를 내밀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3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도 그 사람이 내민 휴지 한 장 앞에서 저는 다시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지 그 순간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들이 있는 집으로요. 큰딸은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껴안아줬어요.
작은 딸은 방을 치워줬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왔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은 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별거 아닌 밥이에요. 국에 밥이고 반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밥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다 같이 앉아서 먹는 밥인데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저는 결국 한 아이를 살리겠다고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이 가끔 밤에 누우면 떠올라요. 23년의 결혼을, 딸들의 어린 시절을, 남편의 인내를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제가 지키려 했던 게 뭐였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죄책감이었을까요? 내가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 내가 더 일찍 잡았어야 했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을 덜려고 아들한테 계속 손을 내밀었던 건 아닐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았더라면, 그날 집을 넘기지 않았더라면, 그날 남편이 끝내자고 했을 때 제가 고개를 끄덕였더라면 저와 제 가족은 달라졌을까요? 끝까지 제 곁에 있어준 건 딸들이었습니다. 말없이 기다려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오래 그 사람들이 아닌 곳만 바라봤을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한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집착인지. 저처럼 오래 붙잡아 본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